자,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경매나 공매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가 있죠. 말소기준 권리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나 전세권 등기 또는 가압류, 압류 그런 것이 없을 때 강제경매 기입 등기 이런 것들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 보면 이 말소기준 권리가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차인이나 또 이거보다 먼저 선순위로 가등기나 가처분 등이 있을 때는 매수인 인수해야 되죠. 물론 말소기준권 이후에 등기됐다면 소멸되겠지만요. 이렇게 선순위가 있다면 입찰자가 없어서 낮은 가격으로 사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선순위 임차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주장하면 본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동안 살고 나갈 때에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가 전세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인도를 동시에 관계에 있어서 반환받고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대항력을 주장한다 하죠. 이럴 때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를 동시에 주장할 수 없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변제권, 즉 최우선변제금 합계일자 우선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 받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지만 미배당금이 생긴다 그러면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지급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위 임차인의 운명이죠. 그 선순위 임차인의 운명에 따라서 낙찰자의 운명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 이외에 추가로 인수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 때문에 선순위로 예상되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입찰자가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될 때는 점전처럼 뭐 10억도 싸게 살 수도 있고 1억 5천도 싸게 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순위로 예상되는 전입세운이 있지만 실제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가상 임차인이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하고 낙찰을 받으면 우리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경우는 선순위로 예상되는 임차인이 권리 분석 방법이죠. 이럴 때 첫 번째 등기부를 통해서 채무자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냐 동일 세대원이냐 채무자의 동일 세대원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매 법원의 기록 또는 공매 이게 공매일 때는 공매 집행기관 기록 또 공매 신청 채권자 또는 경매 신청 채권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공매 대상 주택을 방문해서 임차인에게 직접 문의하는 겁니다. 이 방법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면 자기의 임대차 내역을 안 가르쳐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발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똑똑똑 두드려서 계십니까? 제가 입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임차 보증금 얼마입니까?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매 대상 주택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내역을 알 수가 있거든요. 또 주변의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서로 정보가 공유돼 가지고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방법. 또 임차인이라고 하면 어느 부동산에서 작성을 안 했다고 해도 경매가 들어가면 주변 부동산에 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주변 부동산에서 그 임대차 내역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임차인이 아니고 이 선순위로 예상되지만 임차인이 아니고 가족관계다. 즉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소유자이면서 세대해주는 남편인 경우 이럴 경우라고 하면 이 그 배우자가 퇴거해버리면 남편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착시 현상이죠. 첫 번째 이 벽산 아파트도 그런 경우죠. 신탁 공매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도 그런 사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주변 부동산을 철저히 이용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동산을 다니다 보면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등기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과거의 경매 기록이라든가 또는 공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이 공매로 낙찰받다면 경매로 매각된 적이 있습니다. 또는 경매가 진행된 과거의 기록 갖고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또 등기부에 통해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 세대원이냐. 두 번째는 경매 신청 채권자 또는 이제 경매 법원의 기록 또는 공매 집행기간 기록 또는 공매 신청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매 대상 주택을 직접 방문해서 임차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네 번째는 대답을 안 준다면 주택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 본인처럼 이 사례처럼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특수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 벽산 아파트를 신탁 공매로 낙찰받아 재테크로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로 감정가가 3억 4,800만, 좀 오래됐죠? 신탁 공매로 매각되는 물건이다. 현장 낙찰을 통해서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3억 2천만 원 정도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억 6,878만 8천 원 입찰하기로 결정했다. 이 아파트 사진과 주변 현황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주변 현황이 전부 아파트 단지고요. 그리고 물건관리번호가 2016 땡땡 처리했죠.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49.04제곱미터고 건물은 84.96이니까 35평형 아파트였습니다. 입찰 기간은 2016년 6월 22일 2시부터 2016년 6월 20일 4시까지죠. 2시간 동안 입찰 기간이 주어졌고 공매 집행기한은 대한토지신탁입니다. 이러한 신탁 공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은 이런 물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위탁자가 수탁자 그리고 우선수익자 관계가 있죠. 위탁자가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에 찾아가 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신탁 등기로 담보신탁으로 대출받는 방법이죠. 그럴 때에는 이들 간에 또 둘 사이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걸 신탁본부에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포함한 등기부를 발급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일반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등기부밖에 없고 등기소에 가서도 등기부만 발급해 달라면 등기부만 띄워줍니다. 그래서 신탁원부를 포함한 등기부를 발급해 달라면 이렇게 신탁원부가 나오죠. 이 신탁원부에 보면은 채무자라든가 채무 금액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채권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또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 누구, 우선수익자 누구. 그래서 이 사람은 신탁회사죠. 회사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신탁원부에 첨부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게 되는 거죠. 위탁자에서 수탁자 명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유권 보존해 가지고 돈을 갚으면 도로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우선수익자가 환가를 요청하면 수탁자가 신탁 공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신탁 공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은 우리가 등기부를 확인해 가지고 등기부에 소유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에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 아무개로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한 토지 신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위탁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전입돼 있다. 전입시대원이다. 그러면 대항력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 이 물건에는 이 아무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남편인 최아무개가 전입신고돼 있어서 등기부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으로 예상되는 이런 물건이죠. 이런 물건을 분석할 때는 누구한테 문의해야 되냐? 우선수익자. 우리가 위탁자가 있다면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우선수익자가 있다 그랬죠? 이 우선수익자가 공매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선수익자가 은행이죠, 은행. 이 사람한테 문의하면 대출 당시에 이 사람이 배우자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 남편이고 그렇게 부부간에는
즉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주민등록상 가족으로서 동일 세대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일 세대원 중에 여기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대항력인데 채무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대항력이 없다 해서 입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한번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신탁공매는 제일 먼저 할 게 공매 공고문을 봐가지고 매각 조건 또는 이제 그 인수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죠. 두 번째는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공매 입찰 기록도 포함해야죠. 세 번째는 신탁 원부를 포함한 등기부. 그리고 네 번째는 전입시대 열람을 떼어봐야죠. 공매 입찰 기록을 갖다가 주민센터 갖다 주면 전입시대 열람을 떼어줍니다.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물건은 신탁 공매 물건에는 이제 부부관계라는 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위탁자에게 문의 보니까 배우자라고 그러고 실제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소유권이 첫 번째 남경이었다가 진수미로 바뀌었죠. 이건 다 가명입니다. 이 사람이 위탁자가 되는 거고요. 위탁자가 되고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위탁자, 수탁자. 근데 여기 물건을 보니까 진수미가 아니라 최아무개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남편. 이거를 대한토지탁의 공매 담당자에 문의해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신탁공매에 대출해준 경인 파이낸스 대부가 우선수익자거든요. 우선수익자 전화해봤더니 부부관계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낙찰받고 명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전입시대 열람을 떼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아무개. 이 보니까 이게 누구냐? 선순위 임차인 아니냐? 이렇게 우선수익자에 문의해 보니까 이 사람은 대출할 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이 남편이고 그리고 채무자는 배우자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낙찰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입찰에 참여해서 이와 같이 5명이 들어왔죠. 그래서 1등을 한 겁니다. 1등을. 지금 뭐 이게 2016년도 보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죠.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싸게 샀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가격이. 자, 다음은 이 공매의 3단계라고 제가 했지만 어쨌든 다가구택을 7분의 1을 공매로 낙찰받은 성공한 사례죠. 제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이 물건은 이제 서울대 전철역에 있는데 이렇게 서울대하고 낙성대 전철역에 바로 중간에 서울대역이 좀 가깝습니다. 도보로 한 7분 거리 정도에 있는데 다가구주택입니다. 그 다가구주택이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물건을 보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지하가 A101호, B102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B죠, BB. 지하. 그리고 1층에는 어머니가 거주. 제가 이거 몇 번 갔습니다. 2층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요 B102만 7천만 원 갖고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배당 요구 안 했고, 이 사람도 안 했고, 이 사람은 어차피 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7분의 3 지분권자죠. 7분의 3. 그리고 딸이 7분의 2, 막내 아들이 7분의 2. 근데 딸 지분 7분의 2 지분이 공매 나온 거죠. 근데 어머니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요 B 같은 경우는 뭐 B102가 7천이니까 이것도 7천일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거는 7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7천만 원에 7분의 2 지분을 인수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지분이라든가 이 아들 지분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대항력이 있다도 어머니가 7분의 3, 아들이 7분의 2를 인수하면 된다 생각하고 했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대차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대항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당 요구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을 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사람도 대항력, 이 사람도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같은 면적이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 40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10년 이상 거주해가지고 뭐 보증금도 안 올렸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7분의 2 정도를 인수하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인수금액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요. 요 2억하고 7천, 2억 7천만 원에 7분의 2이면은 얼마 나오냐? 2억 7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7을 하니까요. 인수금액이 7,714만 2,857원. 그래서 이게 요거 분석을 하는데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이게 방이 2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40년 됐기 때문에 2억을 초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설령 이게 2억 5천 된다고 해도 인수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5천만 원에 7분이 증가돼 봐야 그 뭐 1, 2천 증가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억 5천 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3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적게 남냐 많이 남냐 그런 차이지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내 실지 나중에 낙찰받고 찾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요거는 그냥 100% 맞았습니다. 이건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9,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 7분의 2만큼은 덜 이제 권리 분석을 참 잘한 거죠. 이렇게 된 게 제가 이거를 3일 동안 다니면서 주변 임대차 시세를 파악해 봤거든요. 그리고 이 주택도 시설 조사하니까 보통 한 3,300에서 3,500 정도 평당 정도 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석이 2,166만 원인가 이 정도의 그 감정가가 잡혀가지고 그 정도 시세에서 낙찰받았으니까 상당히 싸게 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선순위가 있을 때 본인처럼 이렇게 발품 팔아가지고 선순위 예상되면 이 보증금이 얼마쯤 되느냐 이걸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설령 조금 차이가 나도 크게 손해가 볼 수 없죠. 어차피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 그 이에 다음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이번 세 번째는 전철역 주변 다가구주택을 공매로 취득해서 원룸으로 리모델링하기.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상수역에서 한 3분, 4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낙찰받으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공매 물건이 암지상 공매인데 이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31-1구인데요. 암지상 공매고요. 이 대지가 152제곱미터고 건물이 122.99제곱미터, 미등기 건물이 26.5 이런 물건이 이제 그 최초 공매가 2011년 7월 20일에 들어가서 이 박미나 서순양 그리고 이강민이라는 사람인데 여기를 보면 말소기준 권리를 보면은 북부천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2010년 5월 26일 날 말소기준 권리요. 그런데 보면 요 박미 씨 같은 경우는 9월 11일 날 전입이고 확정일자는 2009년 9월 14일이고 서순양 씨 같은 경우는 10월 18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 물건은 공매 절차에서는요, 이렇게 박미양, 서순양, 이강민이가 돼 있고 이것이 기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록이 안 돼 있고 확정일자도 기록이 없대고 달랑 이것만 나와 있었죠. 왜 그러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되는 게 없었습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30일 이내에 배분길이 잡히는데 그 배분길부터 역산해서 14일 전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서 이해관계 열람 신청권을 주도록 돼 있던 것이 최초 공매 공고가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배분요구 종기제도가 생겼죠. 이거는 그 전에 진행됐던 거라 배분요구 종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들어갈 때에는 임차인 내역이 없었어요. 요 전입신고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북부천 새마을금고에 확인했더니, 이 사람은 아들로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했다서, 아, 대항력 없다. 그런데 문제는 북부천 새마을금고가 박미양하고 서순양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 주변 부동산을 또 이제 그 하루 아침부터 날 잡아가지고 그냥 이제 구독권을 꽉 쥐고 다녔죠. 그런데 중요한 게 딱 두 군데 가니까 알더라고. 이 물건을요, 1년 전에 6억 8천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답니다. 했는데 이 세무자 겸 소유자가 그 가격에 못 판다, 7억 달라. 그래서 계약이 깨졌답니다. 그래서 임대차 내역을 잘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 보증금이 2,500이라는 거, 이 사람은 6천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뭐 확정일자 받았냐 안 받았냐는, 왜냐면 요 2,500만 원만 인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입찰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낙찰 받고 나가지고, 왜?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고 이제 16일이 지나죠. 왜 보면 30일 이내에 배당길이 잡히는데, 배당길로부터 14일 전에 배분 계산 작성지 전까지만 배분 요구하면 되기 때문에 배분 요구하도록 해서 이와 같은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입찰 들어갈 때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확정일자. 이것만 달랑 있었죠. 요거만. 그래서 제가 요 박미양 할머니랑 서순양 씨 모시고 가가지고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 요구하도록 해서 전부 거의 다 배분받고, 명도를 쉽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만 입찰 당시에는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달랑 임차인 이름하고 요것만 나와 있었죠. 어쨌든 요거를 이제 6억 8천에도 안 팔았던 물건을 얼마에 매각했는가를 보세요. 2명이 입찰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금액에 낙찰받고, 내가 1등, 이 사람이 2등이죠. 이 사람 2등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채무자 겸 소유자를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4천만 원 줄 테니까 임대차 내역을 알려달라. 이래서 이제 4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기가 이 금액을 쓴 거죠. 왜냐면 3억 7,660만 4천이 최저가인데 거기에서 뭐 100만 원 정도 더 쓰고 이렇게 낙찰받죠.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고 이걸 주는 거 대신에 더 썼죠. 더 써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특수물건 같은 거, 특히 선순위 전입세가 있는 이런 물건은 한 3, 4일 정도 우리가 권리 분석한다면 이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건을 알아도 항상 이런 작업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써야 돼요. 이게 바로 고수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사례 한 번 더 볼까요? 이것도 암세공매로 낙찰 받았는데 경매도 진행되고 공매도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보니까 이제 이 평촌의 경남 이제 아파트인데 이 당시에 감정가 3억 7천인데 제가 낙찰 받고 나가지고 한 4억 5천이 올랐죠. 잔금 치르되다 보니까. 근데 전입세대가 최순애 씨로 돼 있어요. 그게 이게 보면 남편이 채무자인데 남편이 전입되는 게 한 최순애가 누가 봐도 이거 선순이죠. 왜냐면 말소기준 권리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가 99년 6월 28일인데 최순애 씨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그래서 이거를 입찰을 못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등기부를 딱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이 진현철, 이것도 가명입니다. 진현철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냐 했더니 이 김문기 씨가 남편이고 이 사람이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입찰에 들어갔는데 저는 분석한 사람이 한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보면 최저가가 얼마였냐면은 2억 9,600이었는데 제가 더 썼죠. 3억 2천이니까 3천만 원 정도 더 써가지고. 왜냐면
이 사이에, 그래서 제가 4명 들어왔는데 내가 1등하고, 이제 그 2, 3, 4등을 물리칠 수가 있었죠.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3, 4천을 더 써야 됩니다. 항상 근접하는 사람이 생기죠. 고수들은 높은 가격 쓰지 않아요. 고수를 이기려면 고수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2, 3천 더 써야만이 내가 낙찰되는 거다. 어쨌든 이 물건 갖고도 이거를 4, 5천에 팔았으니까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 당시에 지금의 뭐 1억 몇천하고 2005년도에 1억 5천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공매물건에 입찰해서 성공한 사례를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